세션을 통해서 평창 평화 정신을 평화와 스포츠 그리고 ODA 분야 공공 외교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과 사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인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정욱 명예교수님께서 개회사로 이번 세션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죠, 올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평창의 울림이 끊이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이 올해로 4번째인데요. 저는 사실 4번 다 개근을 했습니다. 아마 개근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좌장을 맡는 특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은 유치 과정이나 유치 이후도 여러 면에서 역사를 새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창 평화 정신이라는 개념까지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화 정신은 저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유치 과정의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끈기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그 근대사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 평창 여러분의 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화 정신은 참여의 열정입니다. 평창 구민이 시작하면 강원도민이 함께했고 또 전 국민이 숨을 죽이며 같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구촌이 저희에게 감복한 나머지 얼음도 녹일 정도의 열기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창 평화 정신은 이 참여의 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남북 화합입니다. 사실 남북 화합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을 하거나 거의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가는 모든 나라가 이 화해의 흐름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감동을 공공 외교를 통해서 전운을 평화의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화해의 정신이 평창 평화 정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알다시피 포용성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면 아예 겨울에 눈도 볼 수 없는 남국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들의 잔치였습니다. 이 그들의 잔치를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분들을 초청함으로써 포용적으로 지구촌 우리들의 장치로 만들어낸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포용적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창 평화 정신은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바로 느낄 수 있는 산 역사의 결실이고 우리나라의 공공 외교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평창 군민 여러분께서는 평창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유산을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이번 2022 평창 평화 포럼에서 평창 평화 정신이 지구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는 축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평창 평화 정신은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공외교 세션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최초로 여러 가지 문을 여는 가치외교, 스포츠 공공외교, 오디웨이 공공외교를 같이 어울렀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그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개념으로 묶은 것은 이 2022 평창 평화 포럼의 평화 공공외교 세션을 통해서
통합적 개념을 시도한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평창군과 평창평화재단이 주관을 했습니다. 평창평화재단은 평창평화정신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평창평화의제 2030이 우리만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구촌 보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지속가능 의제 2030과 결합시켜서 실천을 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올림픽 유산 사업까지도 함께하는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평창 군민 여러분, 강원 도민 여러분, 그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주신 한왕기 평창 군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알펜시아 오라토리움 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평화 공공외교 세션 1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사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유태경님, 정기웅님, 문경영님,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김태균님, 송진호님, 김성균님, 조수진님, 이성훈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해당 공공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 또 행정까지 담당해주는 팔방미인격인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것도 평창 국민들의 열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평화 공공외교 세션을 개최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평화 공공외교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개회사를 통해서 평창 평화정신의 의의를 또 살펴주셨고요. 평창 평화정신이 공공외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소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평창 평화정신이 공공외교로서 개념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또 실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평창군 한왕기 군수님께서 환영사를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군수님을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평창군수 한왕기입니다.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를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옥 평창평화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스포츠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의 실현이었습니다. 평창은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세스의 발원지로서 평창올림픽의 평화 의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평창평화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유산 사업을 또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평창에서 2023년 평창 동계 청소년 세계대회와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국제적인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의 감동이 재현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평창의 평화정신을 발전시킬 전략과 사업안을 도출하는 이번 세션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논의와 협업의 지혜가 모여 평창의 평화정신이 새로운 세계 평화 정세를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또 따뜻한 환영사로 이번 세션에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 증진과 구축에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세션을 통해서 심층적인 발표와 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연사분들과 그리고 5분의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정옥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류태경님,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기욱 HK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문경현 부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대신 영상 발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부주장 조수지 선수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김태균 교수님 줌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평창평화재단 송진호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회장님 역시 줌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이성훈 특임 교수님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화 공공 외교 세션 1에서 여러 가지 가치 외교, 스포츠 공공 외교, 평화 ODA에 관한 귀중한 발제를 먼저 듣고 또 5분의 훌륭한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이런 새로운 형식의 진행에도 앞으로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제약된 관계로 우선 발제자 분들께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분들께서 한 7, 8분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아껴서 조금 시간을 남기면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받아볼 기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은 이미 모두에서 드렸기 때문에 바로 발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처음에 유태경 발제자님께서는 이화여대 박사과정의 조기숙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를 이 귀중한 연구를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 이분은 호주 대사관에서 해외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해군에서도 이 공보 업무를 한 8년 이상 진행하셨기 때문에 공공 외교의 실천적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추신 분입니다. 유태경 연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류태경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은사인 조기숙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가치 외교와 이를 위한 프레이밍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가치를 평화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 아이덴티티 설정과 프레이밍 노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한국의 파워 다이나믹에 대한 아주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외교 초점은 전통적으로 안보 강화와 무역 확장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동시에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류라는 문화 자산으로 비롯된 소프트 파워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우리 모두가 아는 K 컨텐츠인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가 열광했었는데요. 이 현상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니는 글로벌 영향력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자산들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이자 전략으로 한국의 외교 지평에 저력을 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파워 랭킹을 보면 전통적 하드파워에 있는 경제력, 군사력과 격차가 보입니다. 19위에서 그치거든요. 한류 콘텐츠가 보여주는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격차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러한 비균형을 이해하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보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행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현재 공공외교 노력을 가미한 정부 최우선 아젠다이기에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북핵과 남북한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분단국가라는 북한 관련 이슈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은 역사적 경험과 주요 가치 및 규범을 토대로 한 국가 아이덴티티에 그 기반을 둔다는 것이 구성주의적 접근입니다. 갖가지 상징과 개념을 통해 전달되는 이 아이덴티티와 규범이 바로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발상인데요.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라는 프레임을 토대로 규범에 입각한 외교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뒤따라 문재인 정부는 여러 외교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해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문정인 교수는 이 평화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원칙을 평화 최우선, 비핵화, 그리고 북한 정권 교체 불언이라고 꼽았죠. 외교부도 한국 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을 토대로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영내 파트너들의 협력을 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한다는 외교 정책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왜 평화라는 개념이 문재인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쏟는 가치이자 프레임일까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에서 평화라는 가치로 그 초점을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존중함으로써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과 이 아젠다의 적용 범위를 남북한 두 국가에서 더 넓은 지정학적 무대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라는 남북한만의 이슈에서 전 세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평화라는 아젠다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사회 속 여러 레벨에서 여러 개체끼리의 일상 속 커뮤니케이션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프레이밍 이론은 전달이 되는 어떤 메시지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지 보는 것이거든요. 유명한 전략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테러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사용한 이 표현은 방패와 창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미 정부의 반테러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반테러 활동을 강화시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비판과 반대를 잠재웠습니다. 프레이밍은 정치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인 동성애가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그 동성결혼이라는 게이 메리지라는 프레이밍에 러브를 사랑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는 프레임으로 LGBTIQ+ 커뮤니티의 보편적 사랑의 가치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 이슈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재부여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대화 프로세스가 멈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리프레이밍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트만의 프레이밍 과정에 따라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현재 교착 상태가 평화 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 및 영내 국가들의 공감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이유를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한국과 미국의 흡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반감 그리고 그 점에 두고요. 세 번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 및 영내 국가들이 개입시킬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마지막 평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평화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범세계적 가치라는 데 있는데요. 어떤 국가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화 가치를 강조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프레이밍 테크닉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이 중 두드러지는 것은 평화 메타포,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흥남 탈출 스토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슬로건, 그리고 평창 올림픽 및 판문점 등 비주얼적인 인공물, 즉 배경입니다. 바로 이 평창이 무대가 되었던 평화 올림픽 말이죠. 여러 프레이밍 이론으로 분석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분석을 위해 정책 홍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IOO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투입, 산출, 결과 모델인데요. 주요 대통령 연설인 2017년 7월 베를린 퀘베전에서 발표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투입 요인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2014년 3월 통일이 중심 개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교했고요. 각 연설에서 통일과 평화 중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검토했습니다. 두 연설 직후에 언론 리포팅을 아웃풋으로 살펴봤는데 이는 보통 언론 보도를 공공외교 노력의 즉각적인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식과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계인 아웃컴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국가 원수의 반응을 고려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통일이 총 34번 언급된 반면 평화는 1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설의 중점은 남북한이 분단을 끝내고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는 데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은 동독의 도시였던 드레스덴이 통일 이후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리고 통일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독일을 빗대어 새로운 한반도에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한국이 존재해야 함을 피력했죠. 이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49번이나 언급했고요. 통일은 17번 사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점이죠. 통일이란 단어가 쓰인 경우에도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와 상호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평화를 바랄 뿐 북한 정권이나 국가의 붕괴를 바라지 않을 명확히 했습니다. 남북한 간 공존과 신뢰 형성을 강조하고 연설 끝자락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인 지역주의, 테러리즘, 난민 등 이슈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독일과 한국 모두 유럽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공존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며 양국 모두 평화를 위한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신베를린 선언 직후 언론 보도는 많은 언론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종전과 평화협정이라는 제안에 대해 한국 언론은 문 대통령이 대부분 꿈이 크다라고 반응을 했죠. 보수 언론은 북한 정권을 인정했다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017년 내내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진전이 없음에 따라서 이런 회의적인 보도는 한 해 내내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국내 보도가 다소 어두웠던 반면에 38 노스에는 좀 더 긍정적인 해설이 실렸습니다. 루디거 프랑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이 한국만의 일임을 강조할 수 있으나 또한 그는 현명하게도 외부 세력의 이익이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꿈꿀 수 없지만 일단 실현 가능한 목표인 적어도 그들의 반대를 피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연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꼬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프랭크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독을 찬양함과 동시에 동독은 무시했다며 이는 북한에게 그 어떠한 성과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북한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주었다며 스피치 라이트를 해고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었죠.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불과 3일 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저속한 외교라며 재빠르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노동신문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 체제 통일이라며 여기서 옮기지 못할 여러 인신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응하는데 9일이 걸렸는데요. 고심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도 헛소리라며 어느 정도 비판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노동신문에 실린 이 칼럼은 정부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점에 향후 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여지를 둔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북한은 신베를린 구상에 포함된 이 평화 이니셔티브가 6.15 선언이나 14선언을 존중했다는 점을 주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다른 반응은 문 대통령의 북한 정권 유지 의지와 흡수 통일에 대한 반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대의 성과는 바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개막식 참석과 한반도기 아래 남북한 팀의 공동 입장, 이 장면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향한 방향 설정의 또 다른 긍정적 아웃컴은 2018년 4월, 5월 판문점 그리고 9월 평양에서 일어났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판문점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또한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3번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기도 했죠. 평화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당시를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의 대성공으로 보였다 평가를 했었는데요. 북한의 태도가 유연해진 것은 비단 미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4월과 2018년 5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미국 내 여론의 변화가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배려를 이어선 3달 전인 2017년 4월 미국인들은 북핵 긴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78% 가지고 있었죠. 2018년 5월 리포트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71%가 지지하며 양국 간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평화 프레임과 미국 내 여론 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해석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되진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 이후 분위기는 뒤집혔습니다. 2020년 6월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한 관계의 끝을 선언하고 모든 통신 채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수립 이후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북한 국내 사정을 비교해 볼 때 당장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평화 이니시티브에 대한 해당 희망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2021년 7월 남북한은 통신 채널을 재개하고 신뢰와 화합의 길로 나서겠다고 했고 최근 물론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촉각을 건드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기회마다 평화 프레임을 언급합니다. 로마에서 교황을 만날 때에도요. 호주의 국빈으로 방문해 호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때에도 말이죠. 전례 없는 노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평화를 반대할 수 있을까요? 범세계적 가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국가의 지지나 아니면 비반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남북한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범세계적인 가치인 평화로의 인식 변화를 위한 프레이밍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태입니다. 혹자는 통일이든 평화든 그 프레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정학적 환경에서 무관한 요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약간 현실주의적 관점인데요. 만약에 분단된 두 한국이 주변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평화라는 프레임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프레이밍 노력이 각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 게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을 거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프레이밍 효과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일단 통일보다는 평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맞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수치상 희망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제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북핵과 전쟁적인 분단 국가라는 점이 있다고 보여드렸었죠. 이 표는 2019년 조사 결과인데요.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실시했던 첫 조사였습니다. 이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4위로 밀려났죠. 향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안인데요. 2019년에는 남북 문제 평화 해결이 첫 순위로 꼽혔다면 21년에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국내 여론에서 어느 정도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서 연구 내용 중에 일부만 발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 영어로는 라이브 프로젝트, 온고잉 프로젝트죠.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앞으로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여론 변화가 있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태경님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안보 영역에 비해서 이 소프트 파워 영역이 굉장히 뒤처지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등 문화산업 영역에서 개가를 거두었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산업 영역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산업에서 문화라는 소프트 산업 영역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공공외교의 가장 핵심인 가치를 국제사회에 들고 나왔다 하는 것은 이 가치,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또 유엔의 경우 인권 이렇듯이 저희가 지구촌 공동의 가치 중에 하나를 저희 공공외교의 핵심으로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두 교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 프레임 또 가치 외교 이거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미디어와 이런 것 속에서 다양한 경쟁 속에서 이 가치가 심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이 공공외교의 가치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가치 프레임을 풀이내리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치 외교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 외교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유태경님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평창 평화정신과 스포츠 공공외교에 대해서 정기웅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기웅 교수님은 스포츠맨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국가전략사업단 단장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국제협상, 중재 이런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전문가십니다. 이 스포츠가 어떻게 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적용연구센터 정경입니다. 금방 이 장관님께서 선수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연식전구로 전국체전에도 나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바꿔서 요즘은 그냥 테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오늘 발표 제목은 평창 평화 정신과 스포츠 공공외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창군과 군수님 그리고 우리 오거나이저를 해주신 이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학회를 하면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디언스가 여러분이시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이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쉽게 평창 평화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제 발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저희가 국가전략사업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인문한국 사업의 하나로 저희 아젠다는 국가전략창출입니다. 그래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주 긴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력이나 그리고 하드파워에 기반한 것이 아닌 소프트파워와 문화정신에 기반해서 우리의 통일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창 평화정신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발표의 순서는 먼저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외교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스포츠 공공외교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평화정신이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창 평화정신이 스포츠 공공외교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평창 평화정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스포츠 외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이 스포츠 외교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으실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스포츠 외교와
우리가 스포츠 공공외교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스포츠 외교,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스포츠 외교.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스포츠 외교가 위치해 있고 스포츠 외교를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스포츠 외교를 할 때는 제일 위에 써져 있는 스포츠 세계 내에서의 외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스포츠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외교, 즉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이럴 때 사용되는 외교가 좌하단에 있는 스포츠적 목적 달성을 위한 스포츠 외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외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 혹은 스포츠를 이용한 외교, 어떤 스포츠를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스포츠 공공외교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스포츠의 외교적 활용 방식이 써져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미지 확장입니다. 즉 어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국이 찬성하지 않는 국제적 행위에 대해서 특정 경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의사 표명을 통해서 외교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의사 표명의 방식인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서구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실시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의 도구입니다. 즉 타국가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어떤 이 데드락되어 있는 교착되어 있는 관계를 풀어나가고자 할 때 스포츠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포츠를 활용한 이미지 확장이 과연 항상 성공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기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국은 그와 같이 열심히 스포츠 성적의 향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과연 똑같이 받아들일 것인가? 즉 특정한 어떤 경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예로 드는 건 적절치 않고 다들 그냥 상상하세요. 예를 들어 올림픽 개막식에서 자국만 훌륭하다라는 강조를 계속한다든지 혹은 홈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적용시켜서 자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세계인들이 과연 그것을 그 국가의 국격 상승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는 수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스포츠 외교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외교 정책적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스포츠를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국익을 달성해 나아가는 식으로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공공외교 추진 전략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화, 지식, 그리고 정책인데요. 이 스포츠 외교는 문화 파트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9개의 아젠다가 있는데 지금 약간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스포츠 외교 및 태권도 진흥이라는 파트가 이 문화 파트에서 스포츠 공공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아주 이제 작은 포션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보이는 목보다는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평화정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모두 아시다시피 2018년 그 평창과 남북 단일팀이 탄생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일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2011년 이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짓자마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가 이 남북 공동 개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항상 우리가 무언가 주장을 하면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시 분위기로 이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여야 정치인들 간에 약간의 공방이 오고 간 다음에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살려낸 게
2017년에 전라북도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개최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남북 탁구 단일팀 만드는데 100번 이상 만났다. 근데 되겠느냐? 정치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치가 움직였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바로 그 다음부터 급박하게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1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 개최되면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단일팀이 형성이 되죠. 지금 우리 조수지 선수 여기 와 계신데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2018년 한반도의 시계는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뒤로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빅딜의 실패 이후 남북 관계는 교착됐고 저희가 2032년 올림픽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그때 쓰고자 했던 구호는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입니다. 경계를 넘어 미래를 향하자라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이건 불발로 끝났고 하지만 평창이 가져온 평화 정신의 탄생은 앞으로 우리가 다음 공동 올림픽 개최 혹은 단독 올림픽 개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이 평창 평화 정신이 그러면 스포츠 공공외교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올림픽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크게 5개의 시기로 나눴는데요. 일단 처음에 근대 올림픽이 탄생했을 때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가 간 스포츠 경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1968년에서 1984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은 실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인종차별, 테러,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보이콧 온갖 문제들이 겹쳐서 올림픽을 과연 지속시켜야 하느냐라는 의문까지 들던 시기였습니다. 이걸 극복시키고 냉전의 종식을 가져온 게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6년까지 이 시기가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IOC의 솔트레이크 스캔들 이후로 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올림픽 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개혁기에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동북아시아에서는 3개의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인데요. 여긴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여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이와 같은 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3국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에 자극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의 세계적 발신과 평화 사상을 고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적 목적이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온 많은 올림픽 프로그램과 스포츠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평창 드림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전처럼 이 따뜻한 나라에 혹은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젊은 청소년들을 데려오는 게 힘들어져 있지만 이 드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우리의 평창 평화 정신을 지속시키는데 훌륭한 하나의 모임의 장으로서 작동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평창 평화 정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제가 작년에 2021년에 통일연구원과 함께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관련된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들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결합시킨 통일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그리고 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삼고 있지만, 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가끔 던집니다. 오케이, 당신들이 통일하는 건 좋다.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외국의 관계자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나라는 왜 통일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전부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통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과 북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리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를 국가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0년에 공공외교 원년이 설정이 되고, 공공외교 대사직이 신설이 되고,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법, 그리고 공공외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작년에 끝났으나 일단 2022년 1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방안을 위해 가장 우리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평창 평화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가 한반도 통일을 어떤 평화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닙니다. 사실 평화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은 통일 공공외교 목적은 계승하되 그 한계를 평화 공공외교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라는 개념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고, 스포츠 공공외교 그리고 평창 평화정신은 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15분 지키느라 힘들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기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올림픽 내의 이 공공외교, 또 올림픽을 통한 공공외교, 이렇게 개념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이제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것이 보통 그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치열한 경쟁과 경쟁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촌에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의 하나의 그 게임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남북 단일팀, 승패와 관계 없는 어떤 통합, 이런 것을 이제 평창 평화 포럼에서 이뤄내는 것도 스포츠 공공외교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을 정도라, 저희가 국익이지만 국익을 지구촌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아시아 많은 나라가 경제는 성공했으나 민주화에 성공을 못한다든가, 또는 뭐 경제는 성공했으나 인권의 후진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 경제 발전, 정치 발전, 사회 발전을 다 이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통한 공공외교는
선진국으로 가는 실질적인 문을 여는 키라는 것을 정기웅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진행된 영역, 그 ODA 영역, 해외 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 영역도 우리도 후발국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창 평화 정신과 평화 ODA로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도전인데 이것을 문경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 지금 멀리 영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외교 세션에 함께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문경현 교수님은 전북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식량안보, 식량 원조 분야에 굉장히 국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문경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 계시지만 박수를 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2022 평창 평화 포럼에 평창 평화 정신과 평화 OD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학부 문경현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녹화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 텐데요.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인도주의와 개발 평화의 접근 방법, 평화의 연계 접근법 HD 넥서스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HDP 넥서스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러한 HDP 넥서스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평화협력 구색의 모멘텀으로서 SDG, 저희가 최근에 이제 SDG라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SDG가 우리한테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그다음에 평화 구축을 따로 이렇게 떼서 하나의 각계 평화 구축은 평화 구축, 개발 지원, 개발 지원, 인도주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그 HDP 넥서스 관점에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HDP 넥서스는 국제사회 인도주의, humanitarian 발전, development, 평화 이 세 개의 이 그 앞에 글자를 짜서 저희가 이제 HDP 넥서스라고 부르는데 HDP 넥서스의 등장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반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평화 구축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그 성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반성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은행에서도 이러한 그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OECD 닥 고위급 회의에서는 HDP 넥서스에 관한 OECD 닥 공관이 채택이 되면서 단순히 특정 기관의 이니셔티브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접근법으로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따라서 이 HDP 넥서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발전,
평화의 세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위한 그 연계성을 강조를 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은 개발의 선행 조건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서 새로운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게 되며 또 개발 협력을 통해 그 발전을 이룸으로써 평화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어떤 환경 기반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인도적 지원은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평화 구축 활동 역시 인도적 활동과 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 협력과 함께 평화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HDB 넥서스의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그래프가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평화 구축을 연계한 그런 도식화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인도적 지원은 생명 구호 및 재난 경감 활동, 무장 충돌 및 재해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들 그리고 긴급 구호 활동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분쟁을 방지하고 또 무력 충돌 및 종식 긍정적인 평화, 궁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증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개발 협력의 영역에서는 빈곤 및 취약 상황을 감소하고 분쟁, 재난, 취약생의 결과에 대한 방지 및 관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증진 강화,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개발 협력의 영역이 포함이 되는데 이 개발 협력이 평화 구축을 공고하고 또 인도적 활동들을 위한 인도적 상황을 완화시키고 또 인도적 상황들은 개발 협력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세 개 영역은 실 따로 떼기가 어려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총체적으로 함께 추진이 될 때 그 효과와 성과들을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HDP 그 넥서스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또 다양한 또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발전이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닉 미셸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져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즉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보호 수준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윌리엄 이스털리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인권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의외로 반대로도 그 경제 발전이 인권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제 경제 발전과 인권과의 관계를 이제 역유자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발전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력의 착취와 같은 특히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의 이제 초기 단계에 제도들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권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촉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헌팅턴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곧 인권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권은 사회 문화, 엘리트의 지향 가치, 대외적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집권층, 사회 엘리트들이 통치 계급이 통치 계층이겠죠. 정치인들, 혹은 어떤 경제 지도자, 경제 리더들,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 또 국제 환경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네이 핸더슨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성공하더라도 인권은 더디게 발전한다. 정치 엘리트에 의한 불균형한 경제 성장은 인권 발전을 더디게 한다. 즉 정치 엘리트들이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룰 것이냐 아니면 인권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인권을 함께 부스트업 할 것이냐 그 통치 엘리트들이 어떤 사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권이 인권 상황이 이제 다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정치 엘리트들은 여기서 말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개도국이 이제 그 자원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발전이 또 평화에 미치는 이론적 연구들이 이제 콜리어랑 바넷, 가스크라는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콜리어 같은 경우는 저소득과 내전 발생 확률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데 저발전은 갈등을 유발하며 그 결과 다시 빈곤해지는 갈등이 덫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발전 상태에 있을 때 빈곤 상태에 있을 때 발생 분쟁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넷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단지 갈등의 발전 기회 부족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성공한 계급 계층 부류 그렇지 못한 그 부류 계층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이 갈등이 골이 깊어질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지 꼭 저소득 상태에 있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릭 가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체제를 통한 경제 성장은 국제적 번영과 평화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은 분쟁 발생 시에 오인 가능성을 줄여서 갈등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건데, 즉 어떤 두 개의 국가가 같은 시스템,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서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 간에 분쟁이 낮은 이유는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다른 체제, 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다른 체제일 때 이 체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대방의 다른 체제를 가진 이 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분쟁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이슈의 딜레마 상황을 좀 보면 상당히 어렵죠.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립과 제재가 여전히 심한 상태이고요. 이 가운데 빈곤과 기아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한 그 인도주의 상황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완전히 북한이 락다운을 했죠. 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붕괴된 국가 배급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던 장마당, 시장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2000년 초반 수준이냐, 2000년 초반이라면 북한이 경제가 가장 심각했던 그래서 약 3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시기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인권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열악한 이런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김동진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HDP 넥서스 같은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적용하는 것을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협력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쟁에 혹은 평화에 좀 센서티브한 그래서 평화 환경, 평화 구축을 어떻게 개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하고 평화 영역에 있어서 평화 구축에 관여하는 주의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뭐 핵 문제 해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인도적 상황 문제, 발전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 영역에 있어서는 분쟁 평화에 민감한 그런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고려한 어프로치를 센서티브라는 표현은 고려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평화의 영역에 있는 행위자들 또한 단순히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 이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어떻게 이게 개발과 인권 증진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선 비핵화 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선 비핵화 후에 지원 및 교류,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제 평창의 이제 유산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스포츠 교류, 스포츠를 통한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선 비핵화 후, 선 평화 후 지원과 교류가 아닌 이런 그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가 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이 어떻게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상당히 극심했던 남북 간의 대립이 긴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의 분위기에 대화의 분위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약 4년간 우리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던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이후에 사회 문화 교류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로 가는 그 긴 여정의 과정에서 그 스포츠, 사회, 문화 이런 교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이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우리의 딜레마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개발 지원이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많은 이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지금 이쪽 방향이죠. 또 평화 구축, 즉 그런 개발 협력과 상관없이 이제 평화 구축 상태가 되면, 평화 구축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또 개발과 교류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성이 계속해서 여기 마지막 영역에는 지속성이 상당히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사업이 활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정착을 공고와 지속하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역에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김동진 박사의 그 논문에서 제가 차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김동진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 영역에 있어서 국제사회과 시민사회 영역들이 있고, 이제 그 활동의 영역들 이렇게 쭉 이 그 원 안에 이제 표시한 다양한 영역 행위자들과 활동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에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함에 있어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인터랙션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것들은 뭔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 국제사회 영역에서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뭐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 간 행사들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인게이지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국가 영역에서는 지금 강원도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대한체육회라든지 평창 재단인가요?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인게이지하는, 엮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사회, 기업, 다양한 그 영역의 행위자들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발굴해내는, 그리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효과성, 지속 가능성, 인권, 민주주의, 젠더, 환경 이런 가치들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구하는 노력들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활성화돼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이론적 프레임워크에서의 어떤 함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 어떤 모멘트, 어떤 계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이제 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느냐. 북한이 2016년에 그 북한판 SDG 이행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전략계획 2017, 2021 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류 협력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약 2년 전에 그 유네스코로부터 SDG에 기반해서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뭘까를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오늘 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제가 그 표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스포츠 영역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 유엔 전략 그 계획상에 있는 순위 및 세부 목표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데이터와 개발 관리, 즉 국제 표준, 기술 표준을 정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국제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이런 내용들이 북한 그 유엔 전략 프레임워크에 있는데, 이 영역, 이런 영역들,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유네스코가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및 국제 스포츠 반도핑 협약 관련 주요 활동에 북한의 영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SP 넥서스, 즉 인도주의 개발 평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인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인도적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개발 문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 수준으로 한반도에 조성됐던 전쟁 가능성과 안보 불안 문제를 대화와 평화 구축으로 바꿔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남한 당국과 주민들은 전례 없는 평화 상태와 심리적 안도감을 누렸지만, 정작 북한 당국과 주민들은 어떠한 호혜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 제재는 계속됐고요, 인도적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경제난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은 북한을 30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2000대 초반 수준으로 북한을 내몰았습니다. 즉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평화 구축의 신호탄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이 모멘텀이 진화 발전하여 지속되는 데에 대한 실패의 원인은 사실상 남한과 국제사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 간 스포츠 및 사회문화 교류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효과, 북한을 국제사회 한 구성원으로 발전 초대하는 효과, 정치 군사적 대립 상황을 우회할 수 있는 우회적 채널 등 다양한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를 진화 발전시키는 데는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간 연계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HDP 넥서스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SP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이상적이자 접근법을 이행하는 데는 역시나 남측, 국제사회, 북한 모두에게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경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영국에 계셔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면서 이 평창 평화정신과 평화 ODA라는 굉장히 길고도 복잡한 이론적 차원과 여러 가지 현실 정책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초과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포츠 공공외교, 평화 ODA, 또 평화라는 프레임을 통한 가치 외교, 이 세 가지 공공 외교 영역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와 관계없이
또 비대면으로 계속 대기하고 계시니까 김태균 교수님께 먼저 논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태균 교수님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런 그 국제협력단의 비상임이사도 담당하시고 이런 그 공공외교 영역에 학술적인 영역 또 전문 실천의 영역 또 정책적 자문의 영역에 굉장히 다차원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토론을 해주실 걸 기대해 드립니다. 김태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 코멘트를 좀 짧게 드릴 텐데요. 제가 갑자기 첫 번째로 할지는 예상을 못해서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토론문을 쭉 보니까 저 송진호 이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시간을 조금 더 송진호 이사님한테 드리는 게 좋은 합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 말씀은 크게는 이겁니다. 올해 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 발표 모두 통합해서 제 코멘트를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평화의 보편적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편성과 특수성 항상 교차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희는 보편적인 가치, 특히 평화에 대해서 현 정부가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보면 정책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굉장히 특수적인 가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동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희의 뜻을 따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보편성에 대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이고 이게 보편적 가치, 글로벌 규범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SDG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끊임없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 공공외교라든가 평화 가치를 평화를 기반으로 가치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위를 보시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발전 국가론이 끊임없이 아직도 살아있고 한국도 아직까지도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 중심적인 사고방식,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이슈들은 동아시아에서 크게 화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적 접근이 되든 HDB 넥서스가 되든 한국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북유럽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큰 의미에서의 공공외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공공의 원칙 하에 스포츠나 각 영역에서의 세부적인 어떤 활동 사항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 체계적인 준비가 공공외교 2.0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편성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북유럽의 하나의 그 사례로서 한국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동북아에서 굉장히 차별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이 공공외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금 개별적인 그 강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HDB 넥서스 오늘 그 문경현 교수님 발표하셨는데 오늘 오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B 넥서스나 평화 ODA 쪽은 또 송진호 이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HDB 넥서스가 사실상 세 가지가 뭉쳐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그리고 이제 평화인데 지금까지 논의들을 보면 굉장히 좀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 가지 가치가 같이 간다. 이 정도의 얘기로만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한국이 앞으로 HDB 넥서스를 좀 뭔가 정책적인 전략화를 도모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가치,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거고 일종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것이죠. 그 평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거를 뭔가 지원하는 그 정도의 연계성에 대한 일종의 무게중심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오늘 발표 잘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 세 분한테 공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발표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 지지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질문은 성찰적으로 한번 저희가 볼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 공공외교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걸림돌이 있었을까? 그 평화라는 가치 외교를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가장 성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그 평화 ODA도 그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계셔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는 송진 이사님이 이미 써주셨는데 그 뭐 지속적 평화라든가 sustaining peace 그리고 strategic peace 다양한 논의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규범적인 어떤 논의들을 한국에 얘기하는 평화 그리고 공공외교는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그 접점이 끊어진다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규범과는 발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한국의 특수성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성과 그다음 보편성이 투영된 그런 독특한 어떤 평화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가 주창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러한 역할도 계속 끊임없이 해간다면 저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때 설득력이 있듯이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큰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뭐 섹터, 뭐 스포츠가 되든 ODA가 되든 같이 연결시켜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이만 줄이고요. 네,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 짧고 요약적이지만 개념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하기 쉽게 토론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 특수성을 보편성이라는 당위정에 아주 녹아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겉돌게 되면 사실은 이게 겉포장같이 되는데 보편적 가치 속에 아주 내면화되고 수용되게 돼야만 저희 이제 공공외교 전략 또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공공외교로 이제 북유럽 국가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외교 또 다른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는 기후 뭐 이런 부분을 각자 자기네 나라가 이제 중심축에 무게 중심에 두는 거를 핵심으로 두고 나머지 주변을 확장하는 방식의 공공외교 전략을 쓰는데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통해서 평화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공공외교의 화두로 전략적인 무게중심이 평화에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주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외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심에 대한 다툼이 지금 인권이 먼저냐, 뭐 민주주의가 먼저냐,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일어나는 담론 지형에서 그 다툼에 대한 일종의 약간 정리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비대면에 계시는 분을 먼저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 박사님이 지금 비대면으로 계셔서 비대면으로 계시는 분을 하고 저희는 이제 조금 문경영 교수님 발표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저희 세션 시간을 조금 늘리기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자 분들이 이 점을 좀 양해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성규 교수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약간 참여를 못 하셨는데 여러 가지 김성규 교수님께서 지금 이 ODA 이 국제 공공 외교 또 국제 협력 분야의 학회 회장님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정책 자문도 해주시고 이 분야에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성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국제개발연합회 학회장 김성규입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 상황상 비대면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고요. 우선 이제 온라인상으로지만 이제 우리 이종옥 장관님, 이성은 송진호 이사님 반갑고요. 그 외 발표자 토론자분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이게 우리 문경현 교수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HTTP 넥서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분쟁과 어떤 갈등의 만연화,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발전과 평화라고 하는 이런 분야의 이제 비교 우위가 바탕이 돼서 서로의 이제 한계성과 어떤 제약 사항을 좀 보완하지 않은 그런 방법론적인 의미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사업에서의 어떤 그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논의보다는 실제로 이 HTTP 넥서스의 방법이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즉 뭐 활동 방식이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자발적인 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이러한 비자발적인 이동의 어떤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평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장기화된 난민도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체류하는 기간이 평균 26년이 넘고요. OECD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극빈한 빈곤층의 어떤 좀 대규모 난민화가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HTTP 넥서스를 바라보고 따라서 HTTP 넥서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좀 굉장히 좀 개발 협력의 실제 현장의 문제이고 전 세계 어떤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 방법하고 점검 지표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사업의 개발 협력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부문과의 연계가 좀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논의들이 이론적인 논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어떤 개발 협력의 사례들, 그래서 바텀업으로 좀 많이 좀 피드백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평화의 문제입니다. 이게 평화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개발 협력에서는 피스 빌딩의 역할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화에 대한 어떤 구축 이런 문제들을 이제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스 빌딩 그리고 이제 뭐 평화의 어떤 뭐 환경의 제공 이런 것들이 개발에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 넥서스의 어떤 좀 방법론은 사실 순차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인도적 지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 개발 협력이고 그거를 통해서 평화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요소가 좀 동시에 투입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도의 어떤 전문성과 협업 구조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분의 재정 구조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HTTP 사례들도 뭐 국내 사례도 있고요. 우리 뭐 저기 오늘 마인액션 다른 세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CLMV 국가의 어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좀 하지 말고요. 발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인권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께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발전과 평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과 평화
이런 구축에 직결된다. 저는 이제 뭐 직결된다는 선제 조건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파워 엘리트이죠. 그런 정치 엘리트들의 미성숙이나 권력 남용에 따라서 이런 어떤 뭐 갈등이나 사회 양극화가 비롯되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이나 시민 사회의 어떤 미성숙 이것도 하나의 좀 가속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개발협력에서 이제 한반도 이른바 이제 한반도 평화 ODA 구축 뭐 이런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HDP 넥서스 프레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 ODA의 틀에서 북한의 개발협력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은 되게 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고려나 외교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면서 사회 문화 부분, 스포츠 부분의 교류 이것을 통한 이제 긴장 해소, 단계적 평화 프로세스의 구축 여기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한 좀 뭔가 계기, 모멘텀 이런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례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가 민간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G 북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설정한 유엔 전략 계획이죠.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난이나 기후 변화,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지속 가능한 환경의 마련 그리고 어떤 그 회복력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좀 북한 SDG를 바라보면서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국제 기술 표준 뭐 이런 적용, 표준화 문제, 그래서 이를 지원하는 국제개발 사업의 콘텐츠는 어떤 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논의 같습니다. 제가 뭐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평화 공공외교 그리고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스포츠 외교, ODA 이런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아 나가고 그런 것들이 공유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토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도 아주 짤막하지만 중요한 그 HDP 넥서스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또 국제 표준화 작업, 또 북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SDG의 그 스스로의 내셔널 액션 플랜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중요한 키 포인트를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11시 50분까지 끝나기로 돼 있는데 좀 토론자분들께서 그 적절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지 남북 단일팀을 실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스포츠 외교의 경험을 공유해 주는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조수진님께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선수 조수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제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곳 평창은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요. 평창에 오니 이제 올림픽이 생각이 나고 올림픽을 생각하니 남북 단일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과 함께 그렸던 평화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평화의 땅 평창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정기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평창 평화 정신과 스포츠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단일팀의 외교적 도교화에 대한 저의 의견과 더불어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에서의 평창 평화 정신 실현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높은 관심과 함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평창올림픽입니다. 아까 류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창올림픽은 ICT, 문화, 환경, 그리고 평화올림픽이라는 명성을 남기며 성공적인 스포츠 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중심을 이뤘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이 불과 3주 남은 시점 저희 팀은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왜 스포츠가 외교적 도구로서 이용되어 정치적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팀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포츠가 주는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원팀이 되어 그동안 동결된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올림픽의 근본적인 취지는 곧 평화의 수단이라고 했던가요? 사람들은 평창올림픽을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 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 역시 깊이 공감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휴전국에 살지만 또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 증진,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대의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경험한 후 저는 스포츠 외교가 가져다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단국, 비평화지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상호 이해관계 속에 구현되어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북 단일팀은 국익 달성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국익을 위한 목표 그 자체로서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스포츠와 정치가 상호작용된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끝난 평창올림픽이 과연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이었을지입니다. 북한의 참여로 전 세계가 주목한 건 맞지만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만 치중된 평화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정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좋다고만 외친다면 이것은 자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후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외치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게 최고의 행운이자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2018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모티브로 2024 강원에서는 믹스드 NOC 팀으로 아이스하키 경기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이는 2020 로잔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진행된 다국적 혼합팀 경기로서 서로 다른 국가 선수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2024 강원은 남북 공동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단일팀이 아니라면 또다시 정치적 합의에 의해 희생되는 선수들이 생길 것이고 전과 같은 문제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4 강원은 미래의 태극마크를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유망주들이 상처를 받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개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국적 혼합팀 경기라면 북한의 참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북한이 평창 때처럼 갑자기 참가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해를 입는 선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참가로 경기를 뛰는 모든 국가의 선수들이 북한과도 함께 팀을 이루어 어우러져 전 세계적 평화 경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형성하는 다국적 네트워크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국가 문제를 고민해보고 서로 지지해주며 평창의 기적을 뛰어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평창에 오는 모든 선수들이 경쟁에만 치중한 성과보다는 평창에서 함께한 평화의 기억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한 번의 교류와 기억을 토대로 훗날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국제사회의 평창 평화 무브먼트를 전파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동계 스포츠는 엘리트 중심, 선진국들만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YPC 피스메이커들의 직접적인 드림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2024 강원 올림픽은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청소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그 시작이 바로 강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Human rights knows no boundaries. 이 문구를 패러디하며 마치겠습니다. Peace knows no seasons. 평화에는 계절이 없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진님 감사드립니다. 그 평창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혼합팀 구성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굉장히 많은 토론문을 준비하신 송진호 이사님 그 많은 토론을 어떻게 압축해서 발표하실지 그것도 하나의 저희한테 새로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송 이사님은 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님을 역임하시고 울산과 부산에서 IMCA 사무총장을 하셨으며 이 국제협력 분야, ODA 분야의 주창, 제도화, 그다음에 실행, 연구 이런 여러 차원을 다각적으로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송진호 이사님의 그리고 물론 저희 평창평화재단의 이사님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송진호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시 43분 제가 4분 5분 만에 PPT 42페이지 넘기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훈 교수님 한 3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다 했던 얘기 동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SDG, 특별히 SDG 16 또는 16 플러스와 원조라고 하는 ODA와 평화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휴머니타리언 어시스턴스,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이든 남수단이든 인도적으로 쌀을 갖다 주고 밀을 갖다 주는 인도적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하고 이것이 평화와 어떻게 만날까요? 지금까지는 점진주의가 많아요. 밥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해결하고 평화는 그다음에 가져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이물테니어스 동시에 갈 것이냐 거기에는 PhD가 필요하다.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HDB 넥서스는 약간 좀 UN의 관료들이 만들어낸 좀 거시기하다라는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UN에서도 Pathway for Peace라고 하는 축과 또 SDG 16 플러스에 관한 여러 가지 평화 ODA에 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평화 아젠다가 개발에도 중요한 것으로서 핵심 개념으로 대두하게 되었고 평화와 개발 간에 있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학습되었고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한국적 평화, 남북한의 얘기가 따로 있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따로 있고 한국하고 제3세계하고 관계 따르는 것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글로벌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학습을 갖다가 가져오자 UNDP는 어떻게 했고 오차는 어떻게 해왔으며 Human Rights Based Approach, 인권 기반 접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자, 그래서 HDB 넥서스에 관한 얘기들도 써봤고요. OECD에서는 인카프에 관한 주장들을 해왔고 또 스몰 G7 국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쟁국, 취약국들은 또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참여, 청년의 참여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런 한 9가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상상력에서는 유엔에서 하고 있는 유엔 평화 구축 기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이 어떻게 홀리스틱 어프로치, 통합적인 접근으로서의 평화 구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UNDP에서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평화 구축을 어떻게 해서 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입니다. 우리 남수단 그러면 한빛부대 또 파드 존리 이태석 신부가 나가 있던 곳으로 잘 알고 있는 남수단에
지독하게 싸우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는 한빛부대가 뭘 했냐 그러니까요. 평화 오데이가 딴 거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DMZ에다가 우리 쌀 심듯이 남수단에 세 종족이 싸우고 있는 한가운데다가 논 만들고 밥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한빛 마트 만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마켓플레이스 또는 이제 이걸 다른 개념으로 쓰면 세이프존, 안전지대 안에다가 우리 DMZ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있듯이 이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마당 만들고 장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저는 저 HDP 넥서스의 중요한 한 컨셉이 이 접경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어떻게 세이프존을 만드는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만 그래 한 게 아니고 스웨덴의 시다라는 원조 기구도 남수담에 뭐 만들었냐고 하면요, 장마당 만들어 줬어요. 시장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상상력들이 있다.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코이카 출신이라서 코이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불발탄하고 대인지뢰를 메콩에서 제거하는 우리 사업과 우리 DMZ에서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되는 지뢰 제거 사업은 같은 사업이다. 이걸 따로 보지 말자.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박물관 프로젝트입니다. 저 캄보디아 우리 관광 가서 많이 가봤던 또슬름 박물관, 킬링필드 박물관에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해주는 것도 이것도 평화 오데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동티모르의 정치범 수용 소유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여기를 평화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서대문 형무소 프로젝트죠. 이런 게 평화 오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분쟁과 성폭력 당한 피해 여성들과 그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이러한 평화센터 만드는 프로젝트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계속되어야 된다. 코이카가 DR 콩고 민주공화국에다가 박물관, 국립박물관을 지어줬는데 BBC에서는 이 해석을 뭐로 했냐니까 과거의 식민 시절에 문화재 수탈해 갔던 것을 이걸 문화재 환수 운동으로서 해석해 나가는 새로운 발상이 있다. 이런 게 평화 오데이더라. 동티모르에서 축구공 하나 가지고 평화 오데이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도 또 코이카 이사장도 동티모르 대통령 만나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에 축구장 건설하고 아이들 생활체육 축구 교실부터 지금 선수들까지 길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에서 커피 가져와가 사회적 기업 이제 공정무역했는데 장사 잘한 데인데 평화 커피 칼렌이 좀 다방 냄새가 나서 피스 커피라고 지금 장사하고 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가져왔어. 이것도 또한 이제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으로서 가져가는 이런 평화 오데이 상상력도 있더라. 자 마지막 이제 제 시간 다 됐네요. 평창 평화 정신하고 스포츠 공공외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제주 포럼에서 발제했던 내용들인데요. 하여튼 그래도 평창은 먹튀 안 했다. 우리는 먹튀하지 않고 올림픽의 레가시와 올림픽의 헤리티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다. 올림픽의 레가시라고 그러면 정치적 레가시, 뭐 경제적 레가시, 문화적 레가시 하는데 우리는 무슨 레가시? 평화 레가시를 가지고 왔고 이걸 가지고서 도시 외교, 스포츠 외교, 평화 외교, 통일 공공 외교를 평창군도 강원도도 재단도 다 같이 해왔다. 뭐 이런 포럼도 했었고요. 평창 평화 영화제도 했었고 분쟁 지역 아이들 초청해서 하는 청소년 축구 잔치도 축구 대회도 하고 있고요. 또 이매진 피스 캠프도 하고 있고 이런 것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지독하게 그래도 평창은 FM대로 했다. 유스 피스 챌린지 프로그램도 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조수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Let's Meet Together 해나가는 우리 한반도 특성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남북한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포츠 올림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는 문화 올림픽을 같이 하자. 여기에는 전 세계의 피스메이커들, 청년 피스 활동가들, 평화 활동가들도 같이 오는 올림픽을 만들자. 거기에 하나 보탠다 그러면 체육과 올림픽의 가장 맹점은 자본의 시장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국가주의거든요. 열심히 세계 시민 교육을 시켜놨는데 올림픽만 되면 금메달 숫자 한국이 이겼냐 우리 딴 데 몰라도 일본에게는 우리가 이겨야 되라고 하는 이 국가주의가 발동되게 되면 모든 것은 깨어지고 이래가는 올림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넘어가려고 그러면 조수지 선생이 얘기했듯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 북한 대표 뭐 어느 나라 대표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통합적인 팀이 만드는 상상력도 필요하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이성훈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창 평화재단을 기획하시고 평창 평화 포럼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틀도 기획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SDG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 뭐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다차원의 협력의 틀을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예, 이성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1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유태경, 정기용 교수님의 제안을 드리는데 북경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논문을 평창뿐만이 아니라 도쿄, 북경과 비교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배울 점 뭔지 그 시사점을 하는 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두 번째는 2020-24 얘기하셨는데 조시 선수님께서 스포츠와 비스포츠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우리는 다 관중이거든요. 그 평화 피스메이커들이 청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스포츠와 비스포츠 같이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20시간 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2019년에 평창 기념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스포츠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작년에 평창군에서 평창평화 그러니까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평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스포츠, 하나 평화.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정옥 장관님 그다음에 송진희 선생님 제가 이제 평창평화재단 센터의 이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만나는 게 2024년에 그러니까 스포츠와 청소년 평화 활동가들이 만나서 진짜 제대로 된 방금 얘기했듯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순수하게 평화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2024년에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요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면에서 한국은 후발주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갔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발주자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조를 주는 나라이면서도 원조를 주는 방식에 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받는 사람의 필요에 좀 더 민감해지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 평화라는 것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운명적인 지구촌의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침 이 평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주 뜻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구적 의제도 지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지구촌의 21세기의 새로운 진정한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저희가 대답보다는 질문을 많이 제기한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제안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다음에 한번 2차 세션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시간 때문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제 그리고 또 김태균 교수님이 주신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추가로 그 해마다 2월이 되면은 평창 평화 포럼이 겨울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여름 가을에 9월 21일 유엔 평화의 날 그때 평창 평화 주간에서도 이 비슷한 행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다한 거는 가을에 좀 바깥에서 좀 더 진지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또 오미크론의 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발신하는 평화의 열망과 의지는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말은 많이 했지만 공공외교라는 것을 만질 수 있게 보여준 이 평창 평화 의지가 한국의 귀중한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미래 청년 세대의 앞날을 좀 더 낙관적으로 개척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간을 잘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회자인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 10시간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참 그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에게도 전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공외교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오후 1시부터 다시 평화 공공외교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